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39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님들과 함께합니다. 이용옥 기자, 김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벌써 그 특검 수사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이 지금 이제 28일 마무리됐는데요. 이게 사실 윤석열 이른바 경로설에 대한 실체는 조금 규명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른바 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느냐,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핵심 관계자들 김장한 목소리 이런 사람들 소환 못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못해가지고 규명하지 못한 채 좀 끝내서 좀 마무리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나머지 이제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이 이제 12월 중순하고 12월 말에 이제 수사를 종료하는데, 일단 가장 이 두 특검이 중요한 게, 내란 특검은 제가 봤을 때는 법원 구속 취소하고 검찰 특수장관 구속 포기해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구치소 나와가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다시 잡아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좀 가장 큰 성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후에 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준비 의혹이라든가 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이런 거를 이제 규명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하게 된 것 같고, 김건희 이 특검도 사실 김건희 청탁성 금수수 의혹 등 이런 걸 이제 국정농단 실체를 드러내는 성과를 했죠. 실제로 김건희 기소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 김건희 의혹 같은 경우는 원체 이게 의혹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15개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과연 이제 이 남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규명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이제 이 삼청도 안가해동이라든가 노상원 수첩 여기 그렇죠. 지금 아직 의혹 실체가 규명이 안 돼서 좀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특히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2번이나 기각됐는데, 최근에 보면 거의 김건희한테 일일 수사 보고까지 한 걸로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걸 2번이나 기각한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까. 그리고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제 특검은 이제 이걸 계속 이제 공소 유지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죄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제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결국은 누가 특별 검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3개의 특검이 있고 3명의 특별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인 거고,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라는 판사 출신의 특검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군 검찰 출신의 이명현 특검이 맡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건 처리는 굉장히 수월하게 많이 해낸 반면에 일부 검찰 출신들에 대한 제 식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가 의문이라는 평가가 일부 있는 게 사실이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피의자를 구속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 특검이라는 특성 때문에 리더십 문제가 약간 있었어요. 중간에 검사들이 반발하고 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순한 수사였는데 구속 피의자는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실적 면에서 약간 의문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검찰 수뇌부로 이게 단체로 기소하는 그런 정도의 결기는 보여주었다. 이런 식의 평가는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내란 특검의 가장 복판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그 중심에는 추경호 의원이 서 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추경호 의원이 내란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회 표결을 본인이 의도 안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방해했던 결과를 낳은 건 맞고요. 일단 본인이 의원총회를 중앙당사로 소집을 하고 자기는 또 국회에 있었으면서 표결에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봐도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회의원들 보고 그럼 빨리 국회로 모여라 이래야 되는데 중앙당사로 가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랑 그럼요. 같아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국회하고 가깝다고 해도 그 이동 시간이 꽤 됩니다. 물론 차로 이동하겠지만 차도 어차피 다 막아놨을 텐데, 그러면 의원들이 어차피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중앙당사로 가라고 했다는 거는 이거 표결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경호 의원이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불찰이다. 근데 이게 그냥 불찰이란 말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탄핵 처음에 반대 당론 할 때도
의총에서 이제 박내당론 해놓고서 그냥 박수로 추인한 이런 전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민심에 맞는 짓인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우리 그 정치비상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 이정주 기자가 나오셔가지고 그 추경호 의원이 뭐 자기 그때 행적을 뭐 시간표로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거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맨날 파는 과거 전력인데 이제 박근혜 청와대 때 그 세월호 7시간 뭐 했냐 이게 되게 화제가 네. 됐었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7시간이나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이 저물어 가던 때였는데 전 지금도 그때가 기억나는데 2016년 11월에 홈페이지에 이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뭐 오보 괴담 바로잡기 세월호 7시간 뭐 했나 대통령. 그래서 그 추경호 의원 하듯이 막 시간별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아, 내가 근데 뭘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거기 보면은 청와대 뭐 관저집무실, 본관집무실, 비서동집무실이 있는데 주로 관저집무실에 계셨다,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당일 뭐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 했는데 이 관저집무실이라는 게 사실 기자들이 그때 좀 의향이 좀 애매했어요. 관저집무실이 있나 보다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 긴박한 시간에 출근 안 하고 뭐 했냐. 그러니까 사실상 관저라는 게 집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관저 집무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는데 아 관저에서 그냥 했구나.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막 자승자박이 돼가지고 아 그냥 관저에서 어사무사하게 그냥 보냈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면서 더 박살이 났었거든요. 근데 추경호 의원이 막 시간별로 해명을 한다니까 시간별 해명이 되나 그게? 그럼 요 시간에 여기 있었는데 그럼 거기서 왜 일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승자박인데 본인은 죄란 표현은 좀 단정적인데 어쨌든 본인은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자꾸 면하려고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다 보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마 저기 본인의 죄값을 어떻게 이건 국민에 대한 어떤 그렇죠. 배신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추경호 전 대표가 이제 한덕수 그 내란 그 혐의 재판에 와가지고 증언을 30차례인가 거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그 특검에서 부총리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셨으니까 좀 당당한 모습 보여달라 했는데 끝까지 얘기 안 했다는 그런 거 보고 도대체 뭐가 캥겨서 저러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만 남아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간에 추경호 의원 하면 국회의원 추경호이기 이전에 관료로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뭐 TK 출신의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죠. 이게 국민의힘에 이런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원내대표 맡고 있는 그 조인트 손원석 의원도 뭐 경제부 관료 출신이고. 근데 추 의원이 이제 이명박 청와대에서 이제 금융비서관, 그 다음에 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뭐 기획재정부 1차관, 그 다음에 2014년 국무조정실 임명돼가지고 당시 이제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으로 이어진 박근혜 정부 모든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이제 달성군에 출마해가지고 뭐 내리 3선을 했는데, 그다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또 친윤으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고. 2024년 국민의힘 총선 참패 뒤에는 친윤계 지지 속에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이제 물어보면 이제 경제 관료로서 뭐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이제 이 뭐 경제 분야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과거에 이 재경문가 그 시절에 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도 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표부 참사관을 했다는데 이게 이력은 화려하네요. 경제부처 네. 엘리트들이 반드시 거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 능력이 평가받았고. 그리고 그 경제부총리 있을 때도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기재부에서 다시 일하고 싶은 상사 1위에 뽑혔다고 할 정도로 뭐 나름 합리적이고 네. 공헌하는 평가를 받긴 받았는데,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해가지고 이게 경제 출신 그 경제 관료 출신 TK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틀에서는 사실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지역구 대구 달성 물려받았으니까 거기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어디까지 있을지 잘 모른 것 같고, 뭐 말 나온 김에 기자들한테 조금 더 물어보면 똑같은 평가예요. 스킨십도 좋고 뭐 이 콜백도 좋고 뭐 그래서 호감도가 되게 높은 편이다. 네, 언론 응대를 잘하기 때문에 네. 그 친윤이지만 뭐 개파색도 별로 없고,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게 계엄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갈린다고 하는데, 제가 그 관련해서 좀 생각나는 게 이분이 아까 그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그 3명의 총리 모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때 그 황교안 총리 모실 때는 뭐 친왕으로 분리되기도 했고, 이한구 총리 시절에 또 뭐 이렇게 되게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관료 출신들이 보면 이 윗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말도 잘 듣고 눈치껏 알아서 잘해주고 하니까 되게 좋은 부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한구 국무총리가 후보자 시절에
그때 이런저런 뭐 이런 의혹들이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뻗치게 하고 있었는데 제 후배 기자가 이제 거기서 뻗치게 하고 있었는데 이왕 기자가 그러니까 이왕 총리 후보자가 이제 나오니까 어. 그때 아마 점심 식사하러 가는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때 뭐 추경호 그 의원도 같이 이제 가는데 이제 기자들이 막 이거 의혹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러니까 이왕구 그 스타일이 뭐 돌아가셨지만 스타일이 뭐 호기롭게 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따라와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 총리실 그 당시 이제 그 경복궁역 근처에 보면 이 이름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뚱낙원이라고 김치찌개 뚱낙원. 부대 뭐 이런 어딘지 뭐 압니다, 한식점이 저도. 있습니다. 예. 거기 가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제육 같은 걸 시켜놨던 것 같은데 이 이항구 그 후보자가 나는 김치찌개가 맛있더라 하니까 바로 그냥 메뉴를 김치찌개로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자들도 이제 와서 밥을 먹으니까 이제 배치를 새로 해야 되니까 배치를 하면서 추경호 당시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이게 이 수저를 이렇게 잘 배치를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그 테이블에 있을 수 없으니까 옆으로 가가지고 조용히 듣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그때 그걸 봤던 후배가 야 이게 이런 말하면 뭐 하지만 이 총독부 하급 관리 스타일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원체 이렇게 정권에 관계없이 잘 맞추니까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 윤석열이 이제 미친 자 안 쓰면 큰 대가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 우리가 이제 불법 비상계엄 사태 때 봤듯이 한덕수가 대표적인데 이 머리 좋은 관리 출신들이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요. 위기에서 본질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후배 진짜 그 추경호 원내대표 뭐 오래 봤던 후배한테 뭐 되게 좋다고 만회를 했던 후배한테 그 물어봤어요. 어떠냐 했더니 그게 다 소용없다. 좋다는 평가가 다 소용없다. 한 번에 이런 잘못된 선택이 불법 비상계엄 때 처신 하나로 다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경호 의원이 어떤 분인지를 그 옛날에 국무조정실 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니까 이분이 장관급 공직자인데 당시 야당 지금 여당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답이 돌아오냐면은 이게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당시에 정무위 소속됐던 야당 보좌관이 말하기를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들을 불러다가 직접 밥을 사면서 오찬 간담회도 꽤나 자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굉장히 프렌들리한 모습 때문에 언젠간 저분이 정치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반면에 국회에 있는 보좌 직원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부하 직원들은 사실은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국무조정실 직원들 사이에서 추경호 의원 별명이 8만 대장경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회의를 한번 소집하면 받아 적는 글자의 수가 만자래 기본이. 그 정도로 자기 아나운스가 많고 지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 회의하면 8만 자를 적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모시기 굉장히 까다로운 공직자였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지난해 언제 회에 말씀드렸는데 경제 관료들 잘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어떤 방송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이제 기자들한테 그런 관료인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뭐 호수에 열쇠 하나 빠지면 호수물을 다 파내라고 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자기들 업무도 되게 철저히 하는 편이죠. 경제 관료로서. 다만 모시기 편하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까다롭고 요구하는 것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선배 제가 말씀드리니까 번뜩 생각나는 게 지금 추경호도 보면 정치 입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친박계라고 불렸다가 또 친환계 됐다가 친윤계로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고위공직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을 하는데 뭔가 정체성이라는 게 수시시각각 변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거든요. 정치인들이 원래 영혼이 없죠.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추경호 의원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이제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을 떠올렸는데 이게 다 황교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황교안 사람이고 그 황교안 대표 시절에 이제 황교안 퀴즈 막 그래서 기사도 많이 썼어요. 그때 이제 근데 그 황교안 그 전 대표가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그냥 나락으로 가시잖아요. 그분은 뭐 재기공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꼬꾸라지시고 그리고 여하튼간에 그때 지난 윤석열이 나왔던 2022년이었나요?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긴 나와요 황교안이. 근데 그때 정점식은 윤석열의 사람으로 또 분류가 돼서 출마를 그 캠프에 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은 다 이런 거구나. 영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고 저희가 이제 추경호 의원의 그런 영장 결과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1주년 즈음에 나오니까 지켜보면 될 일이고 이번에 친윤계 대표 명사로 불리는 그 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인데 이철규 의원은 좀 어떤 인물입니까? 이분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 많이 보이는 뭐 추경호 의원이 경제 관련 출신 정치인이면 이분은 이제 경찰 출신 정치인이죠. 뭐 국민의힘 보면 뭐 김석기, 이만희,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이 정도일 정도로 경찰 출신이 많죠. 이분이 이제 경찰 간부부부 29기 수석으로 입학했고 졸업도 했고 경찰에서 정보통으로 꼽혔고 경찰청 정보국장하고 경기경찰청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제일주축은행으로부터 이제 아마 금품받은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뭐 이제 무죄 확정 판결 받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인사에서 제외되니까 명예퇴직을 하고 2015년에 새누리당에 입당했는데 그때 또 공천을 못 받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그러니까요.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서 당선되고 다시 복당을 했고 이후 같은 지역에서 이제 3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 조직본부장, 그다음 중앙선대위 상황실장, 그다음 대통령 당선인 총괄 보좌역 이런 뭐 요직이란 조직을 다 하면서 이 당선에 뭐 기여를 했다고 하고 그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사무총장 여기도 요직이죠. 여기를 맡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제 패배 책임지고 사무총장 물러났는데 또 19일 만에 이제 22대 총선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이 됩니다. 이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렸던 이제 원조 윤핵관 권성동 뭐 장제원 뭐 윤항원 의원 이런 분들이 초기에 있다가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물러났을 때 그 자리를 깨차고 들어간 사람이 이제 이철규 의원이다. 그래서 당시 그 이후에 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도 이렇게 친윤하고 되게 갈등이 심할 때도 그 대표 주자로 나서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 험한 말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들어섰을 때도 또 당시 공관이었으니까 한동훈 대표랑도 되게 뭐 좀 안 좋은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뭐 강성 윤핵관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저 이분 참 특이한 게 제 기억에 맞다면은 검찰에서 3번 기소를 했거든요. 3번 다 무죄를 받은 굉장히 어떻게 입지전적인 인물인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뼈를 묻었던 윤석열의 그 핵심 인사가 됐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그 언론 인터뷰에 나온 건데 이철규 의원이 이제 자기가 경찰청 정보국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을 몰랐겠냐. 다만 이제 그때는 서로 뭐 소주 한잔 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 그냥 얼굴 아는 서로 존재를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한 이후에 친해진 거다.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뛰어서 공신됐고 이제 대선 직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동지적 관계라는 얘기를 동지적 관계. 예.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요. 이제 김진우 기자 얘기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을 출입을 한 건 아니지만 관련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고 당시 상황들을 좀 유추를 해보면 이철규 의원은 이제 약간 골목대장 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윤들이 당시에 사실 그 아까 김진우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윤핵관들이 처음에 정권 초반에 등장했던 윤핵관들이 다 어느 순간 쓰러지는데 네. 이철규 의원은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강서구청 선거 책임 그 패배 책임지고 물러났다가 곧바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실세 중에 실세다인데 실제로 그 골목대장 노릇을 했고 그게 언제 이제 좀 도드라졌냐 하면 그 총선 때 이제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사실상 총선판을 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 뭐 인재영입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공직 자리까지 다 이제 조율하고 떨어진 사람들 어디다 배치하는 것까지 해서 총선판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그 비례대표 하는데 김건희 목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철규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그때 지금도 저 기억나는 뉴스가 그 국민의힘이 인재영입 막 할 때 비례한다고 모 아나운서가 들어와요. 유명한. 근데 그분이 네. 자기가 그 김건희하고 되게 친하다는 걸 예전에 이제 인증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김건희 목으로 이제 그 자기 입당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공천을 못 받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이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철규는 막 방방 뜨고 한동훈이 막았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부딪히고 하는데 그 이철규 의원이 그 김건희 공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서로 이제 좀 맞지 않아서 그런 파열음 같은 게 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윤석열 뜻을 받고 어쩔 때는 아마 제 생각인데 그런 의원들은 자기 것도 좀 하면서 이제 골목도장 노릇을 세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더하면 이철규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친윤 세력들을 뭐 대표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 왜 윤석열 당선,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는데 친윤 뭐 세력화 모임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민들레였다가 국민의 그 당시 이름 또 딴 걸로 바꿨는데 그거 뭐 총괄 간사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은 결코 이게 세력화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그 세력화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좀 기억나는 게 이분이 아까 그 잠깐 그 총선 이야기했지만 이 총선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때 이분이 원내대표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꽤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서 기사를 원내대표 안 나간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니까 그거 오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다 뭐 자기 원내대표 나가지 말라는 거 자기 아내 빼놓고는 다 나가라고 한다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총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천중계에서 왜 나오냐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슬그머니 후보 등록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이 음으로 양으로 계속 이제 진윤계 뭐 핵심으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이제 그 지난 1월달에 윤석열 내란 혐의 수사하고 있는 그 국가수사본부 항의 방문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항의 방문해가지고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경찰 출신이니까 그때 이제 국가수사본부장한테다 대고 뭐 책임 면할 수 있겠냐 너 그리고 역사는 돌고 돈다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해라 훗날 생각해라 돼가지고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뭐 이용 기자가 이제 언론 인터뷰 얘기하는데 이분이 과거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이야기한 게 윤석열은 당장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큰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는 훗날의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아니 근데 제가 아까 그 정보 경찰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또 이제 경찰과 검찰을 두루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검찰이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눈엣 가시로 생각하는 게 정보 경찰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내는 제가 사석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결국은 자신들의 비위를 수집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찰 정보라는 게 저변이 넓게 이것저것 수집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역대 경찰청의 정보국장들을 많이 재판에 넘겼어요. 실제로.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정보 경찰을 얘기하면서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다는 게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거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아까 김진우 기자가 그 원내대표 출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송에 나와서 아니 당내 일부 인사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요청을 해놓고서 출마를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촉구해서 내가 되게 당혹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이철규가 합니다. 이철규 의원이. 그래서 당시 사회자가 그 의원이 혹시 이게 배현진 의원이냐 이렇게 했더니 이름은 얘기 안 하겠다. 뭐 제 말과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당일날 배현진이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방방떴겠죠 당연히. 예, 단언컨대 자기는 한 번도 권유한 적이 없고 하면서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녹음을 했었나 봐요.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 싫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되고 총대를 매라 하면 이랬더니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 다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철규 의원은 이제 배현진 의원이 마치 개인적으로는 권유를 하고 밖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제 까지니까 또 이철규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뭐 소위부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분은 베테랑 정보 형사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철규 의원의 어떤 그 권력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그렇죠. 약간 좀 삶의 태도 이런 게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경찰에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도 이철규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을 선택했을 때 놀란 분들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민주당하고도 상당히 교류가 많은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 선택에 대해서도 왜 거기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었다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세 판단을 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도 이번에 구명로비 의혹 연루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했는데 종국적으로 보면 처벌은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은 수사 선상에 또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최혜병 특검 때 그 윤석열이 이제 경로한 당일날 이제 이철규 의원하고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랑 통화한 기록이 확인돼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김장한 목사 같은 이제 교회 인맥 통해 가지고 구명 로비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경찰 고위직 출신인 이 게다가 침륜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의원은 자기는 뭐 임성근 전 사단장 일면식도 없고 대통령하고 통화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통화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정치 특검 망신주의라고 반발을 했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혜병 특검이 이제 28일 마무리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뭐 공소장에 담지 못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철규 의원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이제 그냥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커졌죠.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또 이제 네거티브한 그 뉴스가 전해진 게 있는데 그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언론의 도마에 올랐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지난해 10월에 뭐
저는 이제 사실 저는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인데 이 마약 얘기 나오면 참 낯설어요. 근데 영화를 좋아하니까 또 영화에서 보던 게 여기서 벌어졌는데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뭐 서초구 한 주택가에서 이제 마약을 이렇게 던져놓고 가나 보죠. 그래서 던지기 수법으로 던져놓은 액상대마를 찾다가 이제 누가 신고를 해서 덜미가 잡힌 거죠. 덜미가 잡혔는데 그때 이제 며느리도 그 이철규 이 부인,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며느리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바로 신고를 접수하고 이제 얘가 누구다라는 것 신원을 특정한 게 그 이듬해 1월 3일이래요. 그러니까 신고가 된 건 10월 언젠가이고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그때까지는 그렇고 이제 누군지 밝혀낸 거는 1월 3일 정도에 이제 신원을 특정했는데 특정한 다음에 그럼 바로 검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거를 안 하고 53일 지난 2월 25일에 검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원 특정한 기간도 좀 길었고 신원 특정했는데도 검거까지 잡는 것도 늦었고 특정한 시간에서 검거하는데 53일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니까 근데 경찰이 뭐 공범이 없는지 봐야 되고 보강 수사도 해야 되고 뭐 통신 수사도 같이 하고 뭐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 해서 이제 이게 말이냐 방구냐 뭐 이런 식의 해명을 얘기를 들었고 당시 또 이제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해명하냐면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그래서 다들 좀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송구스럽다 이 얘기는 하는데 나는 이제 잘 몰랐다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일요신문하고 인터뷰에서 한참 후에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진짜 몰랐고 날 망신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건 배후에 한동훈 지지자인 한 딸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아니, 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예, 그래서 도망당하네요 보니까. 네. 여하튼 그 좀 이해가 안 되죠. 일단 특정 신고 들어왔는데 밝혀내는 과정도 너무 길었고 또 밝혀냈는데도 53일 만에 검거를 하고 이 과정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이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찰 출신이면 솔직히 고위 간부 출신이고 하면 현재 여당 의원이고 하면 경찰에 자기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마하는데 관여했는지에 대한 사실 의혹이 있어야 될 시점인데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그러니까요. 따져봐야 할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은 계속 하다 보니까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검사들이 뭐 경찰을 상대로 뭐 수사 지휘를 한다거나 최근에 보안 수사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경찰 스스로가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 국민들이 박수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사건을 흘러가는 대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검찰에 대한 시선도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간 기자들 사이에서 이철규 의원은 대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원조 윤핵 간의 자리를 꿰찬 친윤 실세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고 다만 이제 윤석열 내란 이후에 이제 그리고 이제 정권이 뭐 바뀌었죠. 바뀐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개 잃은 적폐다. 날개 잃은 적폐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옛날에 잘 나갈 때를 회상하는 것 같은데 힘은 확실히 빠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덧붙이면 제가 이제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제일 재밌는 표현은 언더찐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언더찐윤. 그러니까 잘 나가고 해서 실세인데 이제 지금 김준우 기자 말대로 날개는 적폐인데 여전히 제가 보기 힘을 잃긴 했지만 당내에서 중심에서 힘을 행사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다 언더찐윤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친윤이었는데 지금 납작 엎드려서 숨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힘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그 지금 그 극우 정당을 밑에서 좀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아스팔트 세력과 지금 장동혁이란 얼굴마담 그리고 언더찐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력들이 모여서 지금 국민의힘을 이쪽으로 저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윤핵관들을 일별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또 윤핵관 하면은 빠지지 않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인데 윤한홍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계속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또 이제 이철규 의원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선 의원이고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이 지역구죠. 뭐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이제 행정고시 패스한 후에 이 서울시청 공무원 쭉 일하다가 이명박 정부 그 시절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그랬군요. 영입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뭐 신임을 얻어가지고 뭐 최근까지도 이제 이런 뭐 그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이제 뭐 친이계 뭐니까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2013년부터 이제 행정부지사를 했고 그래서 2017년 조기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대선 때 홍준표 시장이 나왔을 때 당연히 이제 이분이 이제
홍준표 캠프 갈 거다라는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고 윤석열 대선 캠프로 합류하면서 말을 갈아탔죠. 그래서 이제 당시 홍 전 지사가 이제 뭐 홍 전 시장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경남도 도지사 시절 같이 했던 철새라고 간접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고, 윤석열 캠프 들어와서는 이제 뭐 또 이제 상황실 총괄 부실장도 하고 선대위에서 전략기획부총장 해가지고 또 이제 주로 이제 선거운동 전반 실무를 다루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정권 개국 공신으로 꼽히기도 했고, 이제 대통령 되고 난데 이제 딱 당선되고 난데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여러 논란을 뚫고 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이루는데 당시 TF 부팀장이 우리가 아는 김영현이었고요. 아, 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특이한 게 앞서 말했던 그 장제원, 권성동 의원과 함께 윤핵관으로 꼽혔고 3인방으로 꼽혔는데, 윤석열 정권 시작한 이후에 정작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세 사람들 기본적으로 조금씩 물러나긴 했지만 가장 조용한 편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더라고요. 하마평도 옛날에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렇죠. 자리에 그런데 대한, 실제로 네. 보면 주요 뭐 내각이 입각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합류도 안 했고 주요 당직도 안 맡았어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경남도지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아까 언더찐윤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윤석열하고 이 관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보면 이제 윤석열이 이제 이 당 지도부 만찬하고 별도로 윤핵관들 불러가지고 만찬을 몇 번씩 한 게 뭐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뭐 가가지고 만찬도 했고. 끼긴 끼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등장하고 난 뒤에는 의원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낸던가 반한 여론을 형성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이 그때 왜 명태균 씨 그 녹취록 나오면서 이제 공천개입 의혹 나왔을 때는 이 녹취록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계속 뭐 친윤으로서의 뭐 찐윤으로서의 핵심 뭐 활동들을 했는데,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도 나더라고요. 자기가 찐윤 쪽하고 거리를 둔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뭐 이제 윤석열 끈 떨어졌으니까 뭐 더 이상 엮여봐도 손해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뭐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윤석열하고 지난 총선 때 이후에 뭐 연락도 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니 같아요. 진짜 냉정하게 이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평가해 보면은 사실은 무슨 개파의 수장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러면 홍준표 탔다가 윤석열 탔다가 다음에 어디 갈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되는 대로 가겠죠. 원래 관료들이라는 게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그냥 이분과 이제 그 윤석열 주변에 있던 그 어떤 그 암흑의 인사들과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명태균 한 사람은, 또 하나는 이제 건진입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하고는 사이가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직접 얘기한 건데, 2021년 대선 앞에서 이제 김건희한테 전화해가지고 윤한홍 의원은 캠프 비서실장 시키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런 걸 막았다는 녹취 파일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윤한홍은 안 돼 하는 그렇게 했다는 녹취 파일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명 씨가 이제 주장하기로는 자기가 이제 윤한홍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도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명 씨는 어쨌든 허풍이고 과시일 뿐이라면서 이제 다 과장된 긋는데. 거다 하는데, 분명히 사이는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이 아이러니한 와중에도 그 김진우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윤석열 녹취록이 공개가 되잖아요. 저 김영선이 좀 해줘라 뭐 이런 그것 때는 또 이제 그걸 무마하려고 막았다는 이런 게 있어서, 윤한홍 의원은 되게 복합적인 심정일 것 같아요. 저는 윤한홍 의원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분명히 자기가 열심히 뛰고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의외로 받아먹은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진우 기자 말한 대로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뭐 과장인 표현이 과장이겠지만 나는 윤석열 정권에서 받아먹은 게 거의 없어하는 어떤 열받음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사람 얘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윤한홍 의원은 저기 명태균 씨보다는 이제 건진 법사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온 겁니다. 그 전성배 씨, 건진 전성배 씨가 2022년 대선 직후에 윤한홍 의원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사를 좀 살펴주세요. 3명을 부탁을 했는데 1명 들어왔고 2명은 지금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건진이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 했더니 윤 의원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저도 가슴이 답답하다. 밖에서는 제가 인사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죄송할 따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근데 이 진짜. 대화가 오간 시점이 그 인수위가 이제 가동된 지 하루가 딱 지난 시점이래요. 그래서 그런 게 또 하나 있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히림 건축사무소 대표 그 배우자 A 씨라는 분이 네. 그 저 남편 회사 좀 세무조사 막아달라 했더니 건진이 저기 윤한홍 의원하고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그 A 씨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적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적어도 이제 윤 의원은 건진이 윤석열 정권에 꽤 영향력이 있고 마크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건진을 상대해 준 거 당연히 아니겠어요?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 제가 예전에 익명의 말로 드렸었는데 그 윤석열 정권의 법사 시절에 건진이 제가 그 말을 했었잖아요. 왜 그 건진이 의외로 기치료 같은 거 하고 힘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네. 검찰 간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그때 이제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건데 건진이 그래서 이제 권재진이라는 사람이 그 야 건진이 용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건진이라는 사람이 좀 더 정치권인가 뭐 이렇게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윤한홍 의원의 그 와이프도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건진 법사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설로는 예, 세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얼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둘이 가까워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론들이 그 여권에서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윤항 의원이 이제 그 건진 전성배 씨가 왜 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한테 윤 의원한테 부탁해가지고 제가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1원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 전 씨가 전화로 그 윤항 의원한테 공천 그 청탁하는 거를 그 마침 와 있던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 이천수가 봐가지고 진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런데 그때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서면 조사를 했는데 그때 윤항 의원이 서면 조사에서 밝힌 게 뭐 그 전 씨와는 아무런 동거래 없다는 식으로 이제 부인했는데 다만 한 가지 인정한 건 그거예요. 전 씨의 관계는 인정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정확하게 언제 알게 된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또 이야기하면서도 아유, 무속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세상 돌아가는 일 인생 상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윤석열 정권에서 받아본 거 하나 없어 하고 억울해 예. 막 이런 것 같은데 적어도 건진과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건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뒤에서 뭐 온갖 인권을 챙기고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걸 본인도 누구보다 잘하는 게 제가 보기엔 윤한홍 의원인데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도 거기서 일종의 다리 역할을 좀 하려고 했던 것이면 그 자체로도 저는 분명히 책임이 나쁜 굉장히 거죠, 크다고 당연히. 봅니다. 근데 나는 관계없어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런 행동들이 다 보면 지금 언더 찐윤들 소위 말해서 지금 숨어있는 친윤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자꾸 뒤로 숨어버리고 다음에 또 살아날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 청산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좀 크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이제 이 원고를 보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호기심이 갔던 인물은 이분인데 박성민 의원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본 적도 없고 기사를 통해서만 이제 건너서 보게 되는데 어떤 인물인 거죠? 이분은 일단 그 지역에서 울산 중구의회 의원을 했고 울산 중구청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 22대 총선에서 이제 재선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사실 유명한 거는 이제 윤석열의 술친구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친해졌냐까지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자랑스럽게 호기롭게 본인이 떠들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 그 국정원 댓글 수사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대구고검으로 자천됐잖아요. 이때 누군가 이제 연결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때 박성민 의원은 울산 중구청장이고 근데 둘이 이제 만나서 둘이 이제 술을 먹었는데 이제 둘 다 비슷하답니다. 술 버릇이. 그래서 말술이라서 술친구가 됐을 거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뭐 박성민 의원이 술 먹다가 막 전화해서 막 바꿔주기도 하고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술자리에서 있죠. 같이 하려고 네. 그런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분이 실세라는 걸 처음엔 잘 몰랐다고 해요. 다들 잘 몰랐는데 일단 그 윤석열이 미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데 그때 정점식 김태호 의원하고 동행을 하는데 여기 박성민 의원이 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방문을 하는데 김태호 의원은 여하튼 그때 국회 외통위원장인가 했을 거고 최대 자격이 예, 정점식은 이제 캠프 출신이고 검찰 후배니까 뭐 그냥 뭐 데려갔나 보다 이랬는데 박성민은 초선 의원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데려가니까 뭐 이건 이게 뭐지 뭐야? 하고 실세 예. 인식을 했는데 이게 저희 보도에 나온 건데요. 박성민 의원이 이제 나중에 2024년 1월 지역구 의정보고회 때 이게 저희가 보도한 겁니다. 녹취록이 나왔는데 국회의원 5선 6선에도 그거 한번 따라가는 게 평소의 소원인데 제가 초선이 거기에 따라갔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가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가자고 해서 몇 번을 가자고 내가 사양을 했는데 몇 번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뭐 마지막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 대통령께서 박 의원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뭐 윤석열이 그 자기 취임식 날 사우디 왕족에게 자신을 he is my
올드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랬다고. 제가 둘이 손을 대통령이 와서 제가 손을 맞추면서 저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He's my old best friend.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놀래가지고 진짜냐고. 그리고 네. 국빈방문한 사진은 제가 좀 찾아놨는데 그것도 좀 보면 진짜 거기 있어요. 막 이렇게 의전 받고 있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좀 정말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실세고 그런데 이게 통상은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본인이 실세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굳이 과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용히 이분은 있죠. 보면 친분을 과시하는 바는 아까 뭐 저희 회사 보도한 것도 있죠. 그 전에도 뭐 어디 2023년에도 어디 성과 보고회 가가지고 당시 아마 대통령이 네덜란드 갔던 모양인데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새도록 전화를 했다라고 밝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윤심팔이 논란에도 휩싸였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당시 이제 이 대통령실 쪽에서 조금 그런 표현 좀 자제해달라 그런 약간 사실상 경고도 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런 말하죠. 거기에 예. 뭐 굴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실세라고 하지만 아까 이용기 잠깐 언더진윤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언더진윤 뭐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온 김상욱 의원이잖아요. 그때 김상욱 의원이 딱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게 보면 이 언론 노출 싫어하고 똘똘 뭉치고 스킨십 좋다. 20-30년 되고 지역구 왕으로 행사한다는데 이게 박성민 의원을 딱 규정하는 대표적인 이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잠깐 말했던 배현진 의원도 뭐 그 당시에 뭐 거명을 안 했지만 당직할 때 휴대전화 보면서 이게 뭐 여사 문자라고 자랑했던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당의 여론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세이긴 한데 이른바 윤핵관들 이 시세들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룹이 좀 다르다. 그래서 뭐 이른바 장재원 방 권성동 등 이 원조 윤핵관 3인방 그룹하고 협력하면서도 약간 다른 언더찐윤 그룹이다. 왜냐하면 박성민 의원이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의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온 분이고 그래서 보면 국민의힘에도 그런 분들이 의원들 중에 몇 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모아가지고 술 먹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짱 먹은 거죠. 짱 먹으면서 약간 당내에서 이제 권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또 이분들이 특이한 게 이제 본인들이 약간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서울대 출신 뭐 법조인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서울대에 나온 법조인들과 좀 다르다. 그래서 너무 정치인권에 법조인들이 많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향들이 술 좋아하고 의리 있고 이래서 그런 결들이 비슷해가지고 아까 이용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윤석열 순친구는 이름에 걸맞게 술을 매개로 진짜 당내에서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거 이제 뭐 언론 기사를 보면 뭐 옛날 지난해인가요? 그때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뭐 주진우 법률 지금 이제 의원이 됐지만 법률비서관, 이복현 금감원장하고 평소 식사를 갖는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또 이분은 또 친분을 가시하게 됐고요. 민원 다 해결 가능 뭐 이런 겁니까? 혹시? 좀 하나 예. 덧붙이면 그래서 이제 당에서 역할을 한 것도 뭐 공직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행동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선 의원 시절에는 윤석열 되고 그땐 초선 의원이었으니까 왜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김기현 대표 됐을 때 그 나경원 의원이 나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 당 대표를. 근데 그때 초선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막 맞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예. 그거 앞장섰던 게 이제 그 지금 박성민 의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 그 나경원 의원실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초선들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사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준석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돌아보니 아 윤석열이 이준석 견제하려고 뭐 하나 보려고 거기다 심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하나는 아까 김준우 기자 얘기했지만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게 되게 비정상적인 선거예요. 돌아보면은 어쨌든 당시에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이 말이 안 되죠. 비밀 누설 이래가지고 5월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뭐 징역형을 받아요. 그걸 다시 그해. 달려가지고. 그리고 8.15 때 사면을 받아요. 3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바로 10월이었나요? 그때 맞아요. 재벌이 했던 것 같아요. 예. 2개월 만에 출마를 하거든요. 이게 완전 비상식적인데 이게 모두 윤석열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받들어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당시 전략기획부총장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이거로 자빠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앞에 나서지는 않고 이제 밑에서 뭐 행동을 한것 저는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윤핵관들 얘기하다 보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술을 좋아한다는데 술을 헛먹고 다닌 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조용하게 언론 노출도 삼가면서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발 빼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비단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이 그 좋아하는 특수통 출신의 검사라는 분들이 변호사로 많이 개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의 코빼기도 안 보여요. 뭐 윤갑근이라든가 뭐 보이는 사람들 몇몇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사실 윤석열하고 제가 알기로는 관계가 그렇게 두터웠던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술 먹이면서 뭐 양성하고 키워주고 검사장 승진시켜준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결정적인 국면에 윤석열을 외면하고 있다. 물론 정말로 두둔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긴 해도 있지만 그렇게 술 먹어봐야 하나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아, 갑자기 순간 찔렸는데 술 먹어야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좀 권력의 잔인한 속성인데 본인이 잘 나갈 때는 다 후배고 친구고 뭐 그렇지만 끈떨어지면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이제 대역죄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윤석열을 변호하는 순간 예. 나는 완전히 나도 같이 가자는 건데 윤석열은 그 정도로 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고 이제 윤석열은 그런 세상의 법칙을 잘 이해를 못한 어리석은 놈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먹이면서 얘들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 예.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은 얘들은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뭐 이렇게 큰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저도. 네. 박성민 의원 관련해가지고 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중간에 뭐 의혹 제기 같은 것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재밌는 의혹이 이제 이분이 그 삼천교육대를 다녀왔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소문으로 흘렀는데 그때 22대 총선에서 그 공천 과정에 낙천한 그 컷오프된 김성태 전 의원이 무슨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천교육대 출신 조폭핵과는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그 김성태 전 의원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마 그 공천 관리에 관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 이제 박 의원은 부인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박 의원이 전과 기록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1978년 폭력 행위 등 그러니까 폭처법이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한때 좀 세셨다. 뭐 이것도 뭐 계속 이게 이제 기자들한테 물으면 박성민 하면 이제 계속 삼천교육대 이슈가 끊이지 않는 분이라고 기억하는 기자들도 좀 있는 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2024년 총선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도 그 상대편 예비 후보가 이 문제 제기를 해요. 이 삼천교육대 입소 논란 제기하면서 이게 공관위 면접 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해명해라. 그 당시 이제 상대편 예비 후보가 이제 C등급 삼천교육대 C등급 판정 받아가지고 3주 입소해서 교육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박 의원이 이제 또 해명을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피해자다. 그 당시 이제 계엄령 아래에서 군인에 끌려가지고 D등급 받고 훈방 조치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C등급, D등급이 뭔가 해서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삼천교육대 당시 이제 신군부가 이제 수만 명 이제 끌고 가가지고 순화교육 시켰는데 A, B, C, D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A 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불량배나 폭력배 우두머리급이고 B는 약간 그 밑에급. 이제 C는 뭐냐면 이 폭력배나 불량배 가운데서도 폭력 사실 조금 경미하거나 조금 우발적인 거. 그리고 B 등급 가운데 정상 창작이 되는 사람을 네. 4주 근로교육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성민 의원이 말한 D 등급 같은 경우는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개선 가능성이 뚜렷해서 훈방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안 갔다고 안 하고 D등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한때 윤석열의 입으로 통했던 김은혜 의원인데 김은혜 의원 사실은 저희 셋 다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 저는 사실 김은혜 의원을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어떤 이화여대 신방과를 나왔고 MBC 기자하면서 좀 유명해졌죠. 유명해지고 뭐 이제 본인은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을 뭐 최초로 보도하고 등등등 해서 얘기를 본인의 특종기를 막 펼쳐놓는 분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MBC에서 잘 나가서요. 그 뉴스데스크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도 맡았었고 뭐 아침 뉴스 뭐 그다음에 뭐 MBC 뉴스 24시 뭐 한다음에 MBC 아무튼 온통 간판 앵커는 다 한 것 같아요. 기자로서. 그러면 상당히 이제 조직에서 잘 나가고 그래서 출세했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에 이명박 청와대에 이제 합류를 하는 거죠. 부대변인으로 그때 합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됐던 것 같고요. 그 결혼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2006년 3월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동갑인 그 유형동 김현장 법률사무소 국제 변호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제 놀란 게 이제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김은혜 의원 그 재산 공개하는데 87억 8천만 원을 강남구 대치동 다봉 빌딩이라는 데를 비롯해서 총 재산을 뭐 당시에 97억 3,155만 9천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당시
비서관 34명 중 1위라고 해요. 네. 그 정도로 돈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남편 재산으로 논란이 된 게 경기지사 나갔을 때 재산 등록 축소 신고한 게 있는데 남편 빌딩이 이제 173억 얼마였는데 158억 얼마로 신고를 해서 14억 9천만 원 가량을 축소 신고했다. 이것도 논란이 되는데 여하튼 남편이 그렇게 돈이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고 나중에 KT로 갔다가 맞아요. 네. MBN에서 또 이제 특임 상무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앵커도 좀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 전에 총선에서 당선이 되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핵심으로 들어온 거죠. 이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산업부 출입을 했으니까 KT 얘기를 좀 해보면은 71년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KT의 전무로 상무도 아닙니다. 전무로 몇 년도에 갔냐면 2010년도 말에 갔거든요. 그럼 뺄셈 해보면은 39에 간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알지만 기자하다 기업에 임원을 가도 이 나이에는 상무로 가기 힘듭니다. 임원이 되기 힘들고 대부분 뭐 팀장이나 부장 정도로 가야 정상적인 건데 굉장히 높은 지위로 갔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KT를 출입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홍보실장 할 때 어떠냐 물어봤더니 술을 굉장히 잘 먹는데요. 기자 하는 사람 중에 술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하지만은 본인 표현을 빌면은 내가 소맥 먹은 걸 다 합치면은 석촌호수만 하다 그랬대. 직원들한테 그 정도로 내가 이제 술을 많이 먹었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 KT 홍보실 직원들하고도 한 번 마시면 보통 소포가 20잔 이상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여성 기자 같은 경우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는 맞거든요. 근데 정말로 술을 잘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뭐 윤석열이 좋아했겠네요. 뭐 회의하다가 옆에 소포 한잔 하고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사실 뭐 이용 기자 얘기했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도 이미 이제 MBC 간판 앵커로 활동하고 있을 때니까 현장에서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 그 당시 이제 같이 현장에 있었던 이제 선배들한테 들은 말이 이거는 뭐 전에 들은 거니까 100% 맞는 건 아닌데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방송 기자 시절 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특종도 했다고 하는데 그 강인가 바다에 이제 이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마 뭐 홍수든 뭐든 그런 것 때문에 리포트를 해야 돼서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갔더니 이게 물이 별로 이렇게 안 찼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제 좀 위험하다 이런 걸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무릎을 이렇게 싹 끌어가지고 가슴까지 이렇게 오도록 해서 딱 잡고 해가지고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지금 진짜 심각한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인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홍보 수석을 하잖아요. 뭐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적극적이기도 하고 과장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평가가 좀 갈리더라고요. 이제 뭐 언론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화 배우님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영화 배우님. 그게 이제 지금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건데 이 한 방송사에서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 이 화면 나오는데도 밑에다가 김은혜 영화 배우라고 이렇게 자막을 잘못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를 했는데 근데 기자들 일부에서는 약 올린 거구나. 이게 실수 예. 아니고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왜냐면 이분이 이제 영화 배우 뺨치게 이렇게 권력자 앞에서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언론 대응 이야기를 했지만 뭐 본인 이름 들어간 기사는 기본적으로 뭐 검색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나오면 또 대응을 하고. 뭐 항의하고 난리를 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고 한 보수 매체가 그거 뭐 자기 조진 기사를 한번 썼대요. 그 뒤로 이제 삐져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는 이제 김은혜 그 의원이 좀 과장됐다 이런 얘기 하니까 과장이라기보다 제가 이것도 전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이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명박 때 김은혜가 딱 하면서 자기네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정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때도 자기네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그거만한 과장이 어디였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자 시절 그 일화를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김은혜 앵커가 그 어쨌든 신한국당 한나라당 전신이죠. 지금 국민의힘에 옛날 그 출입을 하면서 꽤 단독 기사를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변인실에서 도대체 이 기사가 어디서 나갔나 출처를 막 궁금해했겠죠. 역추적을 막 해보니까 전부 다 그 중진 의원들이 줬다. 이래가지고 도대체 왜 중진 의원들은 김은혜 기자에게 기사를 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제 잘 구슬르고 어쨌든 그게 기자로서는 어떤 미덕이 될 수도 뭐, 있죠. 그렇죠. 네. 여하튼 그런 그 에피소드를 좀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KT 직원들도 하는 얘기가 정치를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게 이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룹사의 전무로 가 있는 거죠. KT라는 본체 그룹. 그 밑에 다양한 관계사들이 있는데 관계사 PR 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어떻게 연중 한두 번 정도 있나 봐요. 그런 행사였는데 통상적으로 그룹사에서 그 관계사 뭐 직원들한테 살뜰하게 챙길 것도 없고 그냥 잠깐 들렀다 나오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뇌리액 직원들 사이에 남아 있는 게 그 관계사 PR 직원들 하나하나 악수하고 막 대화까지 길게 나눴다는 거예요. 정치인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완벽하게 정치인이 될 사람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들이 남긴 미담이니까 적절하게 들어야겠지만은 처음에 낙하산이라고 다들 불렀대요. 사실은 좋게 보일 수가 없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전무로 날라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나갈 때는 되게 이제 사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대체로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갔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던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잘하는 건 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말로 가장 아끼고 좋아했던 참모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고 우리가 그 말할 수 있는 거 바이든 날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때 윤석열이 그 미국 뉴욕 행사장에서 뭐 야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MBC 보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는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실은 기자들한테 가서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취지로. 근데 그걸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한테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모진에서 그냥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게 했냐 했더니 윤석열이 또 격노하고 방방 뛰고 그래서 김은혜가 어쩔 수 없이 날리면이라는 그 브리핑을 했다. 그래서 김은혜를 옹호하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은혜도 알고 보면 피해자야 뭐 이러면서. 여하튼 이런 일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본인 호로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날리면 선생, 날리면 뭐 의원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윗사람들 비위 잘 맞추는 것도 좋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윤석열이 그렇게 했기고 비위도 잘 맞췄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왜 좋아하는 윤석열이 너를 믿는다면 좀 직원도 하고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비위만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오늘날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른 게 아닌가. 윤석열의 불법 개헌까지.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게, 뭐 윤석열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좋아했다고 하지만 윤석열이 대표적으로 이 서울대 법대 출신만 사람으로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김은혜 의원은 뭐 이른바 이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대 쪽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김은혜 의원이 되게 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 당하고 있다. 이대 출신이라 이 윤석열 쪽 사람들한테 과시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실제로 뭐 윤석열한테는 그렇게 또 뭐 과장되게 또 이렇게 잘 비유를 맞추기도 하는데,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이게 김은혜 의원이 이제 홍보수석으로 들어왔을 때가 윤석열이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지지율이 한 20%까지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뭐 이관섭 실장이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 대통령실을 인사를 하면서 김은혜 의원 데려오거든요. 아, 개편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뭐 주로 이제 보수 매체에서는 야, 이게 이제 돌아온 뭐 윤석열의 입이다, 이제 홍보의 달인이고 이분 잘하니까 되게 뭐 좋게 평가를 하면서, 그때 뭐 이런저런 그 기대에 섞인 주문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때 이 김은혜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게, 이 홍보수석 김행되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이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반영하는 게 홍보수석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후에 뭐 이용지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 윤석열 이후의 행보를 보면 김 의원이 과연 그런 민심이 이렇습니다라고 직언이라도 했을까라는 좀 의심은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의 그 서울법대 사랑 얘기하셨는데, 제가 직접 이제 검사하셨던 분한테 들은 에피소드를 전해드리면, 그분은 심지어 윤석열의 선배고, 우리가 이름을 얘기하면 유명한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윤석열이 어느 날 자기랑 술을 먹다가, 그러니까 너무 특정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익명하겠습니다. 아, 우리 땡땡 형은 이렇게 업무 능력이 탁월한데 땡땡 대학을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무슨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가는 대학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 학력에 대한 묘한 자부심? 자기는 구수한 주제에 지금 사법시험.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 저도 뭐 같은 얘기인데, 윤석열한테는 대학이 3가지밖에 없다. 서울법대, 서울대 기타대,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들. 그리고 또 하나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자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그 정권에서 무슨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이제 후보로 막 올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 분이 대학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명문대는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윤석열이 그 대학에서도 이런 일을 맡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별명이 본의 아니게 그 대학이 됐다는 그런 슬픈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전에도 우리 그 시리즈도 했지만, 야, 너 서울법대 나오면 뭐하냐 너,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랑 비슷하게 서울법대 나오고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하는 이 모든 애들이 지금 보여주는 이런 행태를 보면
과연 우리 사회의 그 엘리트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민낯만 보여주는 그 슬픈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 제가 이것도 실명 언급 안 하겠지만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충남대 법대 나오신 분도 있고요. 성균관대 법대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온 분도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 좋아하는 서울대 법대생들 윤석열 얼마나 돕고 있는지 정말로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요거 전제로 하나만 하면 이제 최근에 들은 뉴스 중에 제일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윤석열 취임 6개월 때 그 2022년 11월이죠. 그때 이제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그 지도부가 윤석열 그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해요. 윤석열하고. 그때 제가 논설위원실인가 있었을 텐데 아마 결과가 계속 안 나왔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기다렸는데 브리핑이 없었어요. 그래서 술 처먹은 거 아니냐.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종혁 의원이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이 얘기한 얘기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폭탄주도 좀 돌고 하면서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그랬답니다. 나 비상대권이 있고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그 정권 초반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진짜 취임 6개월 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참석한 자들은 다 부인을 하는데 여하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당시 그때 왜 이 이야기 안 했어 하니까 너무 이야기가 커서 못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렇겠죠.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다면은 윤석열은 야당 때문에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원래 계엄 DNA를 계엄 DNA를 가지고 한 그냥 독재자의 DNA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럼 소위 말하는 술 친구들 언더찐년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더 했겠죠. 별별 얘기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윤석열이 이렇게 망상에 빠진 걸 보면서 뭐 한덕수는 뭐 가장 개혁적이고 대인배라고 하고 뭐 전부 다 아부나하고 어떻게 떡고물이나 바랬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친윤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예전에 이제 코미디언 김병조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알고 요즘 분들은 모르는데 그분이 했던 유행어 중에 가장 큰 유행어가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였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네, 그래서 이 언더찐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정치권을 떠나거라. 정치권을 떠나거라. 아니면 사실 이 사회를 떠나거라. 이 사회를 떠나거라. 이렇게 네.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어서 김진우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이용욱 선배가 한창 설명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시를 하나 읊을까 싶은데요. 시요? 뭐 시는 아니고 악어 관상을 가진 윤석열 옆에 새들이 살았네. 악어의 맹목적 충성을 바쳤는데 대가는 달았네. 그러다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은밀한 방조자가 됐네. 결국에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게 됐네. 한 번쯤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을까? 나 완전히 새됐네. 야, 이거 준비를 간단히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 인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